되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알차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 확인 좀 하고요. 좋아. 제가 조금이라도 뭐라도 살짝 건드렸다가는 폭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임도 숨도 지금 참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수강료. 자, 또 하나 적어야죠. 자, 여기. 자, 수강료는 후기 부탁드립니다. 후기로 해가지고 여기 카페에다가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간단하게 네이버. 자, 됐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불문법 중에서 관습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관습법이라는 게 관행이 있고, 그리고 그 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저거 법이다 라는 법적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그때 관습법이 되는 거고, 관행은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야, 저거 법까지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정도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사실인 관습이다. 그냥 그런 관습이 사실로서 존재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공깃밥 막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어서 판례법 요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뭐 행정법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막 이제 헌재 판례랑 대법원 이제 판례랑 해가지고 대법원이랑 헌재랑 막 투닥투닥 싸우는 거, 애들처럼 싸우는 거 제가 그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감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판례법입니다. 법원의 판결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법원이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걸 다 판례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보통은 대법원 판례만 지칭하기도 하고요. 맥락상 보셔야 돼요. 자, 본래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유권적 해결 방법으로서 권한이 있는 사람, 이제 그 기관에서 해결하는 거죠.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법원의 판결이 동종 유사한 사건에 계속 반복하여 적용됨으로써 일반적 규범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불문법을 판례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요 밑에 보시면은 영미법계랑 대륙법계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 PDF 그 PPT 그 PDF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싹 맞춰보고. 제가 요거랑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법 개통이 라인이 그러니까 유라인, 강라인 이런 것처럼 대륙법계 라인과 영미법계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뿌리는 로마예요. 로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륙법계는 독일, 프랑스,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일본, 그리고 일본 놈들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통해서 이식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이제 그걸 계속 그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륙법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영미법계는 미국하고 영국이 있어요. 그래서 대륙법계는 성문법 중심, 성문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미법계는 불문법 중심,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관습법의 법원성 막 이런 얘기 있죠. 요게 이제 법계로 크게 따지자면은 대륙법계, 영미법계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알라 찾는데 이슬람계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 법계는 이제 그들은 이제 그들끼리 하니까 거긴 뭐 돌 던지고 뭐 그러잖아요. 저 매우 쳐라 막 알라의 이름으로 막 칼도 막 둥그런 거 막 쓰고, 그러니까 거긴 약간 제껴놓고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가 메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대륙법계는 성문법, 조문 해석이 중심이에요. 조문 해석. 그리고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선례를 미리 발생된 선례를 분석하는 거. 요게 중심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철학적인 논의를부터 이제 거기서 연관을 좀 지으면은 이해가 더 빨라요. 이런 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거니까 잊어버리긴 했어도 배우긴 배운 겁니다. 대륙법계는 이제 뭐 데카르트나 칸트처럼 이런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요 인류 보편의 가치, 뭔가 보편적인 도덕 이런 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뭐 합리론, 합리주의, 뭐 관념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법의 생명은 논리다라는 거였어요. 법의 생명은 논리다. 그래서 시스템이 이거예요. 그
이게 엄청난 사유를 통해서, 깊은 사유를 통해서 각 영역에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이제 쫙 최대한 다듬어가지고 그거를 돌판에다 새겨놓는 거죠. 그건 진리니까. 그리고 그 돌판에 새겨진 진리, 그게 조문이 되겠죠. 이게 성문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긴다, 어떤 분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거 관련된 돌판을 찾는 거예요. 진리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진리를 최대한 잘 해석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거, 이게 대륙법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또 대륙법계는 이렇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걸 추구할 수 있겠죠. 돌판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해석으로 해결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진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논리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연역적인 추리가 되는 거죠. 연역법. 여기 진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이런 연결을 딱 추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저 오른쪽에 영민법계 같은 경우에는 뭐 철학자로 하면 로크, 듀이, 벤담 뭐 이런 사람들, 경험주의 이제 이런 이제, 그리고 또 뭐 있지? 공리주의, 실용주의 이제 요런 거에 이제 저쪽에서 더 이렇게 득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 법의 생명은 경험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는 논리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법의 생명은 경험이다 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권위 있는 왕실법원에서 판례를 딱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당시에 당대 현자가 모여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딱 예를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거에 판단했었던 그런 사례를 찾아보는 거죠. 사례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례가 뒤에 이제 사건도 다 구속한다. 뒤에 판사들도 선례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그 선례는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합리적인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아무래도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구체적인 타당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선 또 논리 과정으로 살펴보는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적 원칙을 찾아내는 거니까 사례에서 원칙으로 올라가는 귀납법을 여기는 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라인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제도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 전문가를 뽑는 시험은 사법시험이잖아요. 사법시험. 일본도 그랬고 지금 뭐 독일이나 이제 그런 데서도 국가에서 시험을 딱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나 법조문 해석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공부도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대륙법계는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법조항 보고 법조항에 관련된 이제 이런 해석 같은 거 보면서 해석법학 법전 파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와 함께. 그래서 골방에 박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저기 우리는 신림동 막 이런 데 박혀갖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법전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선례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 선례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미국 같은데 로스쿨에서는 뭐예요?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교수가 옛날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전에 뭐 누구 대 누구 사건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었고 이런 누구 대 누구 사건에서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뭐 학생들이 hey here 한 다음에 막 얘기하고 막 그 다음에 뭐 교수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는 영미법에 맞는 거죠. 영미법에. 근데 우리나라에다 로스쿨 제도를 이식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지금 로스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예전 신림동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신림동처럼. 뻔한 거야. 뻔한 거. 그래서 일본에서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가 야 이거 로스쿨은 우리한테 안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부활을. 그렇다고 이제 로스쿨 만들어 놓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로스쿨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 공부해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에 로스쿨 도입할 때는 이제 그 핑계가 그거였거든요. 근거 중에 하나가 일본 봐라. 일본도 도입하는데 우리도 도입한다. 근데 지금 일본 없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없애. 이건 문제 있어요. 이거는. 문제 있어요. 지금 그래서 로스쿨 제도 여러분도 뭐 뉴스 같은데 가끔 보실 텐데 이게 사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는데 이 돈 추가로 들이지, 시간 추가로 들이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그 예전에 사법시험 합격할 때 한 평균 6년 정도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3년 만에 해결한다? 근데 여러분 공교육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녀봐서 알잖아. 대학 교육은 오히려 고등학교보다 더 빡센가?
빡세요? 그거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과거에 6년 동안 막 사교육이랑 버무려가지고 꾸역꾸역 했던 게 그게 대학원에서 3년 만에 된다? 아이고, 그걸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 배워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이야. 그 처음에 이제 로스쿨 제도 만들어진 것도 그런 거예요. 좀 이런 기존 그 이거 왜 말이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 이제 법률가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엘리트주의가 있었어요. 엘리트주의가. 어디겠어요? 서울법대 출신이지. 근데 그 서울법대 카르텔을 깨야겠다라고 하면서 뭐 만든 것도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물론 뭐 만든 사람들은 아마 그거 아닙니다 하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봐라. 지금 어떻게 되냐? 이제 뭐 서울대 로스쿨 카르텔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하나 안 맞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든 운영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결국 세금 줄줄 세고 다 여러분들 국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일단 라인부터가 안 맞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앞으로도 뭔가 이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걸 할 거고 이제 저기 뭐 정부나 국회에서 뭔가 제도를 만들고 바꾸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뭘 하든 네 인생이랑 전혀 상관없다.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틀렸어요. 당장 지금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썰로 들려오는 게 이게 있어요. 썰로 들려오는 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경 저도 이런 거 안다고요. 하여튼간 이거 거꾸로 해서 지워 빨리 국정원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하여튼간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잉여 인력을 좀 조사를 해라. 놀고 있는 애들 조사해라. 이게 뭔 얘기겠어요? 놀고 있는 애들 조사해가지고 거길 자르지는 못하죠. 자르지를 못하니까 이제 부족한 분대다가 막 배치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공무원은 생각보다 많이 뽑지는 않겠죠? 이거 봐. 대통령 바뀌면 이제 이렇게 바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막 엄청나게 많이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나가는 사람도 많고 뭐 하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요번이 또 기회를 여러분은 애초에 공부를 지금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면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유입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제가 대륙법계랑 영미법계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뿅. 자, 그래서 이제 앞에 판례법입니다. 영미법계는 선례구속의 원칙, 선례기속의 원칙이 확립되어서 판례법이 일체적 법원으로서의 구속력과 법규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성문법주의 취하고 판례법은 제2차적 법원으로서 법의 보충 기능만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 판례가 1순위예요. 그런데 판례 말고 굳이 판례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문법도 거기도 만들어 놔요. 너무 판례만 있으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성문법이 핵심이긴 하죠. 그렇더라도 이 판례가 무시할 수 없는 효력을 가지게 된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법원조직법 이거 보세요. 상급법원의 재판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1, 2, 3심 이렇게 재판이 이어지잖아요. 어떤 A라는 사건에 대해서 1심, 2심, 3심 이렇게 올라가면은 1심에서 맞다고 판단하고 2심에서 맞다 판단하는데 대법원에서 야 이거 아니야 다시 판단해 그러면서 2심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2심에서는 요 대법원이 그 쟁점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구속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X라고 전제하고 다른 걸 판단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쟁점이 A, B 두 개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야 A는 X다 B는 O 맞다 이렇게 하면서 딱 다시 내려보낸다. 그러면 이제 여기 구속돼 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이 A는 X다라고 어떤 사건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1년 후에 다른 사건이지만 A가 O인지 X인지가 문제가 됐을 때 1심 법원 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A는 대법원 입장과 다르게 동그라미다 라고 해서 판결을 내죠. 그러면은 당사자들 전부 다 야 이거 대법원이 X라 그랬는데 너 뭔데? 그러면서 바로 항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대법원 고려해서 야 이거 X야 라고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항소심에서 O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올라가면 야 X인데 이 새끼들이 형 무시해! 약간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1심부터 대법원 눈치 싹 보면서 X임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일도 있냐면 이제 다른 사건이고 시대도 조금 바뀌고 그런 다음에 다른 판사가 A는 이제 동그라미가 맞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제 2심에서도 야 이 사건 이 케이스만은 A를 동그라미로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가는데 대법원 영감님들도 야 이 케이스는 요거 동그라미로 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은 기존 판례 변경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법이란 게 딱 정말 이렇게 딱 고정돼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제 판례의 일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일부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정도다. 이제 요 정도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부르긴 그냥 판례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리입니다. 조리. 씻는 조리 아니고요. 저질 개그 죄송하고요. 자, 이제 여기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적 도리. 동의어입니다. 경험법칙, 경험칙 이란 말 많이 쓰죠.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공서양속, 신의성실, 정의, 형평의 원칙 등등등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딱 이해하면 돼요. 조리라는 거는 우리의 상식 중에서 누구나 법으로 인정할 만한 상식을 조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아셔야 돼요. 조리 중에서 많은 영역은 성문화가 됐어요. 지금도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조리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또 조금씩 생성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불확정적인 이제 테두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지칭하는 건 이제 조리다, 뭐 경험칙이다, 정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리가 왜 필요하냐면 니은 보세요, 기억 보세요.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규가 없는 경우에도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야 이거 법 없으니까 우리 재판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리는 이런 법이 비어 있을 때 재판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아직도 약간 애매하죠. 니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흘렸다. 자, 보셨죠? 이제 조리라는 거는 상식 중에서 누구나 법처럼 인정할 만한 것, 이제 그런 걸 조리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싹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랑 을이랑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 1천만 원을 대여를 했는데 근데 얘가 변제를 안 하고 있어요. 변제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이놈의 인간 빨리 변제를 해야지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야 돈 갚아 라고 하니까 얘가 돈도 많으면서 뭐 돈을 갚으래.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어떻게 했냐? 은행에 가가지고 1,000만 원을 100원짜리로 바꿨어요. 100원짜리로. 그래서 자루 2자루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갑 사무실 가가지고 얘따 변제다 하면서 으아 뿌려버렸어요. 가져라 하고 야 돈 갚았다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이거 100원짜리 이거 다 주워? 이거 세?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난 이렇게는 못 받는다. 이거 뭐냐? 그러니까 또 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야 100원짜리 돈 아니냐고. 100원짜리 자판기 넣어봐라. 인식한다. 이제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이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제 갑이 소송을 딱 제기를 하니까
판사님이 이제 판단을 해야죠. 근데 갑은 지금 돈 못 갚았다. 돈 안 갚았다. 똑바로 갚게 갚으라고 판결 내려달라고 하고, 을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나 돈 갚았다. 그러니까 저놈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해요. 그럼 이제 우리 판사님은 이제 법을 따져봐야겠죠. 자, 우리나라 성문법, 헌법 명자, 그 다음에 불문법, 관판조,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성문법에 돈을 갚을 때 어떻게 갚으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민법에는 돈 빌리면 돈 빌리고 갚을 날짜까지 안 갚으면은 이자 발생한다. 뭐 이제 이런 거 규정돼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돈 빌리고 안 갚은 사람은 뭐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 뭐 이 정도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0만 원을 어떻게 갚아라 이런 거는 성문법이 규정이 안 돼 있고 이걸 규정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1,000만 원 갚는 법을 정해놓으면은 1,100만 원 갚는 법도 정해놔야 되고 1,110만 원 갚는 법도 규정해놔야 되고 1,111만 원 갚는 법도 규정해놔야 되고 그러면은 법전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조리가 쓰이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랑 저랑 또 한번 조리를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변제 받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갚아줬으면 좋겠다. 한번 쳐보세요. 한번 어떻게 변제 받는 게 내가 제일 편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이게 네. 그쵸. 계좌이체죠. 계좌이체. 수표도 괜찮아요. 5만원권? 빛날령님 5만원권? 신사임당 좋아하시네. 계좌이체가 제일 낫죠. 계좌이체가. 그래서 계좌이체 하면 뭐 잃어버릴 일도 없고 편하잖아요. 자, 이제 계좌이체 오케이입니다. 계좌이체. 계좌이체는 그리고 이제 수표입니다. 수표가 이게 여러분 수표 하면은 10만원짜리 그 설날 때 이제 그 나오는 자기합 수표 이제 요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수표는 이제 그게 메인이 아니라 수표는 어느 금액이든지 발급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 당좌 계좌에 뭐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10억짜리 발급할 수도 있고 5억짜리 2개 발급할 수도 있고 7억 5천 320 뭐 이런 것도 제가 해서 발급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백지수표 같은 것도 네가 어느 범위 내에서 뭐 써서 적어서 나한테 제출하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변제해 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전세금 낼 때 제일 큰 수표 3억 5천 제가 한번 발급해 봤습니다. 와, 3억 5천짜리 수표 이렇게 받으니까 덜덜 떨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딱 놓고 사진 한번 찍은 다음에 바로 줬어요. 괜히 제가 들고 있다가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제가 온팡 뒤집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위험을 빨리 던져주는 거죠. 하여튼간 이게 수표도 깔끔하니 좋죠. 근데 수표는 단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수표는 이게 다른 은행 수표면은 하루 지나야 현금화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돈 바로바로 쏴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수표, 다른 은행 수표 받았다가 당장 오늘 돈 못 줘가지고 막,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전세금 3억 5천 일도 아니에요. 이게 요즘 전세금 막 10억 넘어요. 요즘 막 7억 10억 막 이런데 요즘 전세금 미친 듯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세금도 미친 듯이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깡통 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이제 참 부동산 잡기가 어렵죠. 좀 무리한다 싶더니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 하여튼간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표도 괜찮죠. 그 다음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5만원권 정도도 괜찮아요. 5만원권 5만원 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5만원도 괜찮아. 그리고 만원도 생각해 봅시다. 자 5만원권인 1,00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야 20묶음이죠. 20묶음. 그리고 만원짜리로 1,000만원이면은 10묶음이 100만원 100묶음이니까 한 만원짜리 좀 많네요. 아니 만원짜리 100묶음이 아닌데 만원짜리 100장이 100만원 아니네 10묶음이네 10묶음이네 그러니까 만원짜리 정도도 괜찮겠다. 그거 가방에 충분히 들어가겠네. 근데 보세요. 자 이제 5만원이다 5만원 어때요? 느낌 어때요?
아니 5만 원 아니다. 5천 원, 5천 원. 그럼 벌써 씨, 왜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1,000원 어때? 1,000원. 1,000원? 그럼 이 새끼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나를 물로 보나?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500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멱살 잡아야 돼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500원도 이렇게 짜증나는데 100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100원이라니.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한번 따져봅시다. 어디까지 가능해? 어디까지? 제 생각에 상식은 10,000원이에요. 제 생각에 상식은 이 10,000원 이하는 안 돼. 이건 제대로 갚은 거 아니야. 10,000원 이하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재판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판사님이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한 1,000원까지는 약간 애매한데 이 100원은 이건 누가 봐도 안 되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게 조리예요. 이런 게. 분명히 어딘가에서 분쟁은 발생하는데 그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문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관습도 없어. 그럴 때 최후로 쓰는 게 조리인데 결국 조리는 뭐냐면은 판사님의 이성이에요. 그냥 그거야. 판사님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서 내가 보기엔 이거 맞다. 근데 왜 네 관점은 그러냐? 왜 네 관점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조리에 의해 판단해놓으라. 새끼들아.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표현한 거예요. 조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판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조리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지금의 일반 상식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결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렇게 조리 갖고 막 판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는 성문법 법률주의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관습법이라든가 조리라든가 이런 걸로 재판하면 안 되는데 행정법 영역에서는 조리가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영역은 엄청나게 복잡한데 거기에 대한 법제도는 생각보다 많이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때 조리를 안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이 이제 이렇게 발전할 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의 정신과 그 다음에 그 행정법 영역에서 필요한 행정법 영역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기준들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가서 조리화 시켜놨는데 최근에 이제 행정기본법을 입법하면서 조리의 영역에 남아있던 것들 그리고 헌법에서 끌어다가 조리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법률에다 쑤셔 넣어놨어요. 헌법 다음 법률 단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과거는 헌법 혹은 조리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성문법 중에서도 법률, 법조항화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법의 체계와 분류로 갑니다. 자, 법의 체계, 국내법, 국제법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합시다. 국내법, 국제법이 있고 여기는 이제 국내법 중에는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법과 사법은 조금 이따가 분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 그리고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고 실체법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절차는 그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가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요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이게 제일 직관적이에요. 범죄, 무엇이 범죄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재판해서 기소해서 재판하는 그런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법 같은 경우에 뭐 민법, 상법, 대표적인 게 이제 민법이고요. 사회법으로 노동법, 이제 이게 제4회 영역이 됩니다. 경제법 이런 것들이 있고 국제법 이런 게 있어요. 하나하나 봅시다. 자, 우선 국내법과 국제법 분류를 싹 해보면요. 국내법은 국가와 국민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를 규율하는 법이겠죠. 각 국가마다 다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법 그렇게 되고 이제 국제사법 이런 건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국제사법. 그리고 이제 국제법 요걸 봅시다. 요걸 이해하려면은 이제 요거를 걸러내야 되는 거죠. 자, 국가 상호 간의 관계, 국제조직 등의 규율하는 국제사회 법으로 다수 국가들 사이에 효력을 가집니다. 문서로서 체결되고 국제법에 규율되는 합의인 조약.
첫 번째로 이 조약이 있는데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상 합의. 요걸 조약이라고 해요. 국가 간 문서로 사인 딱 하면. 그 다음에 자,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노사이드 금지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요거요. 요렇게가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거는 우리나라가 문서에다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외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뭐 조약으로 승인하고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요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전쟁 포로 잡으면 고문하지 말고 걔가 지네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돌려보내주자. 우리 전쟁을 하더라도 젠틀맨처럼 하자.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 우리나라가 이제 가서 뭐 직접 그때 사인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이거를 국제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범 불인도, 외교관 면책특권 등의 국제관습법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 중에서도 이런 관습법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약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사인한 조약은 아닌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관습법은 없죠. 이제 이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딱 박아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하겠다. 우리는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의지국이랑 전혀 상관없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법의 체계와 분류. 자, 이제 공법, 사법, 사회법입니다. 공법은 국가의 조직과 기능, 공익작용을 규율하는 법,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라는 건데, 자, 뭐, 대표적으로 헌법 있고, 행정법 있고, 형법 있고, 뭐, 이제 형사소송법 있고, 근데, 여러분, 공법하고 사법 있잖아요. 요거는 구분하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지금 쉬운 거는 이 법률 관계가 있잖아요. 법률 관계가 뭐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한쪽이 국가 등의 공공주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공법으로 이렇게 분류하시면 대부분 맞아요. 나중에 요거는 또 행정법 가면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품위생법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개인 간의 음식을 어떻게 팔고 이게 아니라 음식을 딴 사람한테 팔라는 사람은 이제 뭐 지자체에다가 뭘 등록해야 되고 국가가 제시하는 이런 기준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걸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같은 것도 이제 네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끌고 운전을 하려면은 국가가 제시하는 이런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법률 관계 한 사람 한쪽이 국가예요, 국가. 그리고 아유, 물 좀 마시고요. 역시 채팅 피드백은 제가 끝나고 드릴게요. 요즘은 이렇게 라벨 없는 것도 팔더라고요. 자꾸 물이 떨어져. 근데 라벨 없는 게 왜 더 비싸죠? 상술 하여튼간 씨. 시간이 아직 쉴 시간이 안 됐군요. 자, 그리고 이제 소송법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민사소송법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그 법원에서 민사 재판을 할 때 지켜야 될 절차니까 국가기관 법원이 지켜야 되는 절차 그걸 규정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당사자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싸워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걸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건 공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은 개인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 규율하는 거. 대표적으로 민법은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좀 바로 와닿을 거예요. 국민기본법. 아까 국가기본법은 헌법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민법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네. 개인 간의 재산 관계. 토지 소유권 어떻게 넘기는지, 뭐 토지에다가 저당권 같은 권리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뭐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빌려주고 돈 갚고 이제 그런 관계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 뭐 누가 돌아가시고 누가 상속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제 이런 건 다 개인들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민법에서 규율을 합니다.
뭐 친생자, 양자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상법 같은 경우에는 상인 간, 그러니까 기업 간의 경제 생활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어음법, 수표법 같은 것도 이제 사법입니다. 뭐 개인 간의 어음거래, 수표거래 같은 거를 하게 되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공법, 사법의 구별 실익인데요. 재판 관할의 결정.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법원이 재판을 하는가. 사법 관계는 민사법원에서 하는 거고, 공법 관계는 이제 행정법원이나 아니면 뭐 형사법원이나 이제 이런 데서 하게 된다라는 거.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 예외 있는데, 이 법학은 무수한 예외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이게 요 예외가 뭘까?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왜 써놨느냐? 그래도 이 나중에 이제 뭐랄까 티저 같은 거죠. 티저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걸 써놔야 이게 완결성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만들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지도 원리입니다. 지도 원리와 적용법과 결정. 사법 관계는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해요. 그리고 민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공법 관계는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하면은 사인 간에 뭔가 자치적으로 뭔가 알아서 한데 뭐 이런 원칙인 것 같죠. 진짜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거야. 제가 진하게 써드렸습니다. 이거예요. 실은 말고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사적 자치 원칙. 실은 말어라. 이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장 관장이에요. 관장님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PT로 이제 손님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돈을 법니다. 근데 뭐 A라는 여성분한테 PT를 해줄 때는 제가 3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세 번에 30이다. 한 번에 30이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B라는 여성분한테는 이제 한 번에 10만 원만 받았어요. 10만 원만. 그러면 이제 A 여성분은 화날 거 아니야. 너 왜 저 여자한테는 저렇게 싸게 해주고 나한테만 이렇게 비싸게 받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실은 마세요. 실은 마세요. 물론 그분이 저를 그걸 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뭐 이거를 끊는다. 이제 난 더 이상 안 다니겠다. 그러면 뭐 사실 어쩔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이 고객을 평등하게 대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제안해서 야 이거 할래? 그래서 싫음 말고 좀 하고 이제 이거예요.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게 계약 체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서 이제 뭐 요즘 보면은 이제 막 후기로 막 진상 부리고 막 그러면은 우리 주문하지 말라고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사람들이 이거 뭐 불평등하다 뭐 그딴 소리 하는데 이게 그런 거 괜찮아요. 안 해도 돼. 나 싫음 말고 이제 이게 사적 자치 이게. 근데 공법 관계는 달라요. 공법 관계는 싫음 말고가 안 돼. 야 군대 올래? 싫음 말고.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렇게 허가를 내줍니다. A, B, C 전부 다 이제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A는 이렇게 보고 잘생겼네. 허가 내줘요. B, 넌 착하게 생겼네. 허가 내줘요. C, 너 안 돼. 넌 여자니까 안 돼.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당연히 이러면 난리 나지. 근데 이거 사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C한테 넌 여자니까 어디 여자가 영업을 막 하면서 이제 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대번에 이상함이 느껴지죠. 왜냐? 공법 관계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래요. 평등의 원칙이.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돼요. 평등의 원칙 뭐라 그랬어요? 갓갓다다라 그랬죠. 갓갓다다. 기억나시죠? 갓갓다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업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거는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잖아요. 다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게 취급을 해야 돼요. 근데 같은 건데 다르게 취급했으니까 평등원칙 위반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영업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취소를 합니다. 이거는 헌법과 그리고 행정기본법과 그리고 이제 조리에서 이제 이끌을 수 있는 사실 이제 조리는 언급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리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한다. 판결 딱 때리면 그 처분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권리 구제가 되는 거죠. 뒤에 이어지는 권리 구제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처분 의무 그런 걸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또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감이 오시죠. 그래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지도 원리가 달라요.
달라요. 지도 원리가. 우리 구청장께서 싫음 말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법관계 국가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법관계는 이제 그 외의 법률관계나 소송도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체계와 분류해서 또 봅시다. 공법사법의 구별 기준인데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제 그 법률관계 주체가 누구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건 요걸 기준으로 해드린 거죠. 이제 주체에 따라서 공법사법 분류하는 건데 뭐 이익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성질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생활관계 따져보고 구분할 수도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지금은 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인문특강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게 보면은 요렇게 학설 대립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속으로 궁금해한다? 그래서 뭐가 맞는 건데?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뭐 이렇게 어떤 쟁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고 저쪽은 하자가 엄청 많고 그리고 판례도 이쪽 견해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더 이상 견해 대립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견해 대립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각자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이제 이런 걸 공부하고 결국은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시험이 나올 때는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학설 대립 시험이 거의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뭐 주체설에 따를 때 뭐 이제 공법은 뭐 국가와 개인의 수직적 복종적 관계 뭐 이걸 기준으로 구분한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읽어보면 그거 O, X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출제가 되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성인의 학문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완전 진리의 절대값은 아닌데 그냥 진리인 것처럼 답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교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니까 애들한테 복잡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거는 성인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완벽히 밝혀진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공부를 이제 뭐 이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에 참여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대립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뭔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그리고 보통 또 이제 이렇게 대립하는 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 객관식에서는 판례가 답이거든요. 판례가 짱이다. 판례가 짱이다. 이제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례.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는가 이제 요거 잘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체계와 분류해서 사회법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여기까지. 자, 근대에는 공법, 사법,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법의 출현으로 공사법 구분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문제되는 법률관계마다 여기 나오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공법과 사법의 혼재 현상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 봅니다. 19세기 시민법적 원리의 단점인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사법적 생활 영역에 공법적 제재가 가미되어 점차 사법과 공법의 성격을 모두 가진 제3의 법 영역, 이거를 사회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법 영역, 공법 영역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법이 이제 요 사회법이 어디서 이제 출발을 했나라는 걸 보면은 요것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자, 근대 민법의 3원칙. 근대 민법의 3원칙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있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소유권 절대. 그러니까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 자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적 자치 원칙이랑도 비슷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과실 책임.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무과실 책임은 안 된다. 이제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렇게 근대의 민법 3원칙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 자본주의가 태동이라고 하면 그렇고 고도화된 게 이제 영국이잖아요. 이제 산업혁명과 더불어가지고 막 생산수단을 가지고 막 꿍깍꿍깍 공장 돌리고 해가지고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영국에서도 이 근대 민법의 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요. 뭐 공장주의 소유권 절대 보호해주죠.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으니까 당사자들끼리 고용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개입할 게 아니에요. 니네가 사인했잖아 이거야. 그리고 뭐 잘못이 있는 거 입증할 때만 이제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당시에 이제 그렇게 국가는 개인들의 이런 뭐 노동 시장이나 이런 데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이 자본가들이 끝없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영국에서는 6살, 7살 정도 되는 남자애들이 이런 탄광 같은 데 취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노동을 12시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공부도 12시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노동을 12시간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 뭐 주 5일째, 주 5일째 어딨어? 막 6일, 막 7일, 7일은 걔네 하루는 놀잖아요. 일요일은 놀잖아. 일요일날 놀면 혼나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혼나니까. 하느님한테 혼나니까. 이제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6일 동안 계속 그렇게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나만 아냐고. 그리고 6살,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아니 6살짜리를 왜 탄광에서 취직시키지? 얘네들이 힘도 약하고 그럴 텐데 비효율적이지 않나 했는데,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일단 조금 먹고 그리고 몸이 조그맣기 때문에 탄광 구멍을 조금만 파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쥐 쓰듯이 사람을 그렇게 쓰는 거야. 조그만 구멍으로 밀어 넣고 야 캐와라 금을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 그러다가 이제 애 죽으면 애가 막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냥 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 애 폐병 걸리고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우리 입증할 수 있냐? 인과관계 막 하면서 그렇게 착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영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28살이었어요. 28살. 그러니까 평균 수명 28세면은 보통 35 전에는 이제 40 넘기기 힘들다. 30 넘기면 어우 야 너 그래도 장수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 저는 완전히 뭐 거기서 이제 원로가 되겠죠. 하여튼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12시간이 아니라 14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났어. 14시간을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오웬이라는 사람이 법안을 하나 만든 게 뭐였냐면은 영국의 공장법이란 걸 만들었는데, 그 공장법이 이게 시초예요. 공장법이 사회법의 시초예요. 근데 이 공장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지금 보면 무시무시해요. 야, 노동자들한테 12시간 이상 일 시키지 마라. 12시간. 이게 이 정도 수준이 그나마
당시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사회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민법 3대 원칙이 요 수정되게 되었는데 요것만 우리 정리하고 가도록 좀 쉬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소유권 절대가 아니라 이제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거. 지금도 이제 요런 사상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이 사람들이 쓰는 도로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 함부로 막으면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바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거 이렇게 막고 그러면 우리 법제에서도 뭐 교통방해라든가 업무방해라든가 이제 그런 걸로 처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소유권이 있다 그래도 그거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이 계약 자유의 원칙 여전히 원칙으로 유지되긴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좀 가미가 된 게 뭐냐면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에요. 공정. 계약 공정. 그래서 우리 민법 103조나 104조 이런 데 보면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적인 법률행위가는 무효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의 내용이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다. 뭐 인신매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농담처럼 말하는 노예 계약. 뭐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명 불러가지고 야 형이 월급은 400만 원 쳐줄게. 근데 너는 하루 종일 내 옆에 있으면서 이제 내가 성나면 내가 화나면은 이제 나한테 한 대씩 맞고 그리고 이제 내가 화장실 갈 때 나 업고 다니고 막 이제 이런 노예를 막 시키는 거야 막. 그러면 야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여튼간 이제 뭐 반사회 질서적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게 이런 뭐 노예계약, 성매매 계약, 첩계약, 그리고 도박 계약, 뭐 도박을 위한 이런 돈 빌려주는 계약,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도 법원에서 다 끊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긴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엄청 나쁜 놈이야. 엄청 나쁜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 안에다가 상대방에게 엄청 불리한 조항을 막 숨겨놓고 엄청 깨알 같은 글씨도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 딱 이제 계약하시죠. 근데 상대방은 사실 그런 악마적인 조항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뭐 맞겠지 뭐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얘기를 해. 아이 뭐 그거는 이건 그냥 관행적으로 사인하는 거니까 이제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아이 막 우리 사이에 막 이거 번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사인 딱 하고 나면 저쪽에서 이제 딱 하는 거지. 그래서 넌 걸렸다 해서 그 불공정한 계약서 가지고 상대방한테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사인했지 않느냐? 너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너 하면서 그래 법원 가면 누가 이길까 보자. 이렇게 압박을 주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받는다고요. 실제로도 편의점주 같은 놈들도 가끔 미친놈들이 그런 걸 해요. 막 계약서 안에다가 엄청 이상한 조항 넣어놓고 그리고 뭐 엄청 일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다. 그러면은 야 너 계약서 여기 있는 거 보지? 너 봤지? 한 달 내에 네가 퇴사하면은 너 손해배상 300만 원 하고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가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놈들이 여러분 뉴스에만 있을 것 같고 엄청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아요. 나쁜 새끼들이 여러분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좋은 사람들하고 한테 잘해주고 이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뭐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되 조금은 경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믿고 막 이제 여러분 간 쓸게 다 내주고 그러면은 이제 나쁜 놈한테 걸리면은 영혼까지 빨아먹히기 때문에 안 돼요. 일단 좀 따져보고 여러분이 처음 관계를 그런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뭐 처음부터 너무 불이익한 거다라고 하면은 일단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불이익을 강요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만나봤자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계약서 같은 거 쓸 때도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요번에 배운 건데 사람은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눈앞에서 거짓말하면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눈앞에서 허허허허 웃으면서 좋은 말하고 거짓말 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좋은 즐겁게 살고 싶고 웃으면서 살고 싶고 좋은 관계 맺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또 보여지고 싶잖아요. 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제가 심지어 법을 연구하는 사람임에도.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책을 잡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런 악마적인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대다수는 아닐 거예요. 대다수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본 이제 놈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시고 정 걱정된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은 저한테라도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막 계약서 막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검토해 주세요. 안 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한 번 제 수강생들은 딱 한 번 쓸 수 있게 제가 복주머니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거 있었어요. 그 합격생인데 공무원 합격생인데 보이스피싱이 연관됐다고. 근데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려보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전화 오기 전에 자기는 끊었대요. 근데 사실 그 지인이는 몰라. 나한테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는 어느 순간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딱 끊고 했는데 근데 벌써 이제 거기에 대한 수사가 막 진행되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거는 그 주범들은 다 어디 있어요? 다 저기 있지. 저기. 북한 위에 거기.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에이밍 잡힌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험도 합격해가지고 곧 공무원 될 사람인데. 근데 그거 되겠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제가 한번 쿠폰 드릴 테니까 그 외에는 안 돼요. 그 외에는 안 돼. 그래요. 맞아요. 쓸 일 없어야 돼. 쓸 일 없어야 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과실책임 요거 하고 우리 쉽시다. 과실책임 말고 이제 무과실책임주의인데 요것도 보세요. 기본적으로 요 과실책임주의는 원칙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만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위험책임 나중에 우리가 행정법 영역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거는 이제 형사법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기 뭐 경찰학 이런 데서 다 연관지어서 다 나오거든요. 엄청 연관돼 있어요. 이제 과목이 막 이렇게 쪼개져 있다 뿐이지. 자동차 손해배상 그 자손법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느 정도로 돼 있냐면은 네가 너 좋자고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냈으면 네가 책임져라.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을 했든 과실이 있든 아니면 일부러 깔아뭉갰든 그것도 안 보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겠구나. 그러면 네가 책임져라. 이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게 과실책임. 저 잘못은 없는데요. 전방주 시음을 다 했고 뭐 이거 그런 잘못 없는데요. 그래도 네가 책임져라. 그래도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좀 아시겠죠? 요런 큰 틀을 이제 기억을 해놓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하나씩 퍼즐이 싹 맞춰지면서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3시 됐네요. 자, 우리 쉬었다 합시다. 휴식. 3시 1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